조선 옆인 일본에서 숨가쁜 속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1585년에 히데요시가 집권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2년 후인 1587년에 조선에서도 인지가 됩니다. 일본에서 마침내 히데요시라고 하는 자가 정권을 장악했다. 근데 그 기록에는 그 군주를 죽였다. 천황이라고 하는 자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내부에서도 분명히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을 잡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어도 세종, 성종 연간까지만 해도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그다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443년 일본에 사신단을 보냈고 이때 사신단의 세 번째로 우두머리였던 서장관으로 따라갔던 혹시 신숙주라고 들어보셨죠? 이 신숙주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인 가운데는 가장 상세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견문기인 이른바 해동제국기 이런 것도 서술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일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데 그다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종연간을 지나서 16세기의 중종시대 1510년대, 20년대쯤 들어오게 되면 일본은 끊임없이 일본 서부 지역으로부터 조선과 무역을 요구하고 사절단을 파견해서 조선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데 비해서 조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1443년 이후로 한 번도 일본에다가 통신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85년에 히데요시가 집권하고 그 히데요시가 일본 전체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중국을 지배하겠다. 인도를 지배하겠다. 남양의 제군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팽창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 초전에서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몰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했더라면 이 히데요시의 등장 전후한 일본의 내부 사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일찍부터 준비를 진행시켰어야 되는데 조선은 거기에서 상당히 늦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제 히데요시가 1588년, 89년 이 무렵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일본 전국을 통일했으니까 일본의 제왕이나 마찬가지다. 조선 국왕으로 하여금 나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의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내렸냐면 여러분 대마도라고 아십니까? 예, 대마도를 매개로 해서 조선에다가 보내죠. 그런데 당시 대마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마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땅도 척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의 경제적 요건이 좋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조선과의 생필품 무역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마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데요시가 일방적으로 조선의 내부 사정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 속에서 조선 국왕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라라고 하는 요구를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알렸을 경우에 조선이 보나마나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근데 히데요시는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대마도 도주, 당시 대마도의 최고 우두머리는 역대로 일본말로 소라고 해서 이 종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마도의 지배자들이었어요. 이 히데요시는 종씨에게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조선 국왕 선조를 나에게 조공 바치는데 끌고 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책임지고 저 임무를 완수해라.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완수되지 못하면 히데요시는 조선을 공격하겠다, 조선을 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이 종씨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자니 누구하고의 관계가 파탄납니까? 조선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히데요시의 요구를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히데요시에게 죽을지도 모르고 조선이 히데요시로부터 침략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유례가 없이 종씨는 히데요시가 조선에 보낸 국서의 내용을 슬그머니 고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당시 히데요시는 조선에 보낸 국서의 첫머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나 히데요시는 우리 어머니가 깜빡 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뚝 떨어지면서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신 다음에 낳은 자식이 바로 나다. 그걸 이제 일본사회에서는 일륜설화라고 얘기합니다. 태양바퀴, 즉 둥근 태양이 히데요시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태몽 속에 낳은 자식이 누구다? 히데요시다. 이거는 결국 히데요시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에게만 쓰고 있었습니까? 바로 명나라 황제에게만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서를 저렇게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받아들일 까닭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슬그머니 부드럽게 고치고 조선이 마치 히데요시가 새로 일본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데 대한 축하사절을 보내라는 형식으로 대마도가 국서를 고쳐가지고 오니까 조선은 마지못해서 1589년에 일본의 통신사라고 하는 명목의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때 통신사로 갔던 사람들이 유명한 세 사람이죠. 바로 당시 서인당색을 가지고 있었던 황윤길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남인당색을 가지고 있었던 김성일이라고 하는 인물. 예, 시간이 없어서 한글로 쓰는 것이지 한문을 몰라서 한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응?